네, 세미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지났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 선생님 최태만 선생님인데요. 아까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간단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미술평론가이시고 또 사회에 학사하시면서 전시기획자, 지금은 국민대학교 교수님이신데 예술대학 학장님을 맡고 계셔서 좀 더 바쁘십니다. 최근에는 부산 비엔날레 집행위원장도 하셨죠. 더 길게 설명하면 한 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축약만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태만입니다. 오늘 김포국제조각공원 세미나 주최하신 김포문화재단 최혜왕 대표이사님 그리고 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별도로 글을 준비하지 않았고 오늘 PPT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한 것이 쿠어바디스 조각공원 어디 가시는 제목 자체가 약간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약간 비판적인 내용인데 그것은 일단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에 대한 반성도 다소 들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저희 제부터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저는 1992년 모란국제조각 심포지엄 이래 경기도 광주 도자기 엑스포 조각공원이라든지 여주 명성항우 생가조각공원 뭐 기타 등등 서울의 난지도를 개발한 하늘공원 등 많은 조각공원의 기획자 또는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조각공원 조성에 굉장히 깊이 관여해갖고 또 실제 조각공원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후 관리에 대한 조사나 현황 파악을 한 적은 없습니다. 결국 만들기만 했지 책임을 지지 않아 한국의 그 조각공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방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조각공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에 대해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정체성의 상실. 우리 최 대표이사님께서 남만산 조각공원을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각 지자체마다 조각공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지역을 특징하는 정체성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마 서둘러 조성하다 보니 생긴 문제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걸 몇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 우선 조각공원이 위치한 지역의 역사, 문화 또는 인문사회적 존재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또 조각작품이 굉장히 훌륭하기는 하지만 이게 연계가 안 되는 말 스토리텔링의 부재다. 그런 것들이 현재 우리 조각공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일단 만들고 보자. 유지보수 관리는 딴 세상입니다. 물론 아마 김포국제조각공원의 경우에는 별도로 지금은 이제 재단이 인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상당 부분 보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주변 환경 따윈 관심 없다. 이게 작가주의, 그러니까 명품주의, 명성 높은 작가 불러오면 잘 되겠지. 뭐 이런 생각들이 나온 문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과 부조화를 이루거나 또는 우리 공공미술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 공적인 광장의 작품 그냥 던져놓는 겁니다. 돌 던져 풍등하듯이 플라트라죠. 그것이 조각공원에서도 재현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공성을 실종하고 작품만 돋보이면 된다는 생각이 오히려 조각공원의 정체성을 저해하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과유불급, 더모 더베터 절대 아닙니다. 속가내야 될 예컨대 특정 지역을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천시의 경우에는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을 통해서 매년 10점 이상의 작품을 확보하는데 한 곳에 모아놨어요. 거기다 또 조각 도자 엑스포, 지금은 도자 비엔날레 하면서 많은 비엔날레 필요한 시설물들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이 어디 갔는지 조각으로 자연을 지배하는, 그러니까 조각이 자연 환경을 점유하는 그런 역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너무 많은 작품을 세우고자 하는 욕망은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다음 관람편의는 뭐 당신들이 알아서 우리는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보시오 이 무책임하죠. 그거와 더불어서 실질적으로는 교통 접근성이 떨어진다든지 또는 화장실, 식당, 그늘막, 휴게시설 등등이 없기 때문에 조각공원을 방문하는 이 관람객들이 조기에 피로를 느끼고 작품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들고 싶은 예술교육 프로그램의 부재. 이게 조각공원이 계속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찾아오게 만들려면 작품만 놓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계된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보겠습니다. 근데 오늘 김포국제 조각공원을 돌아보고 제가 가져온 사례가 딱이 김포조각공원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선 굉장히 계획적으로 세웠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국제적인 관광지가 됐지만 약간 끔찍한 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노르웨이의 오슬로에 있는 프로그레르 공원입니다. 이른바 비겔란 공원이라고 하죠. 구스타프 비겔란트라는 노르웨이 조각가가 1924년부터 43년까지 제작한 212점에 이르는 브론즈 화강석 조각을 32만 평방미터, 조금미터의 넓은 지역에 작품을 배치해 놓은 것으로 자신의 사후에 작업실은 물론 작품과 관련 자료, 드로잉 등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모두 기증한다는 조건으로 오슬로시로부터 프로그레르 공원에 작업실 건축을 허가받고 거기서 평생 작업했던 것이 현재 조각공원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너무 중앙집중적이고 계획적인 까닭에 몇몇 평론가들로부터 나치나 파시스트 미학을 실현시킨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공원에 펼쳐놓은 개인미술관이라는 지적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시간이 거의 100년 가까이 아직 80년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입구는 이렇습니다. 이게 1920년대부터 43년에 걸쳐서 조성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그 요구나 우리 문화적 취향하고는 전혀 다른 형식입니다. 위에서 올려다보면 이렇게 잘 정비된 마치 바로크 정원을 보는 것 같습니다. 좌우가 완벽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러나 내부로 들어가 보면 상당히 많은 조각들이 놓여있는 인간의 생로병사 태어나서 죽음까지의 그 순간 시간들을 일종의 그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보신 분도 있을 테고 저는 이 프로그레르 공원을 다녀온 것이 1990년이니까 벌써 30년 가까이 돼가네요. 아마 잘 알려진 화를 내고 있는 아이라는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분수조각. 이게 굉장히 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렇게 조직적으로 만든 조각공은 체계적으로 만든 조각공이기 때문에 다소간 좀 답답한 느낌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래서 전체주의적이다라는 비판을 받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겠죠. 이 조각공원의 중심에 있는 인간기둥 모노리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둥을 중심으로 모든 조각들이 이렇게 좀 집중되는 특징을 보여주는데 한 개인이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공원 한켠에는 인포메이션 센터 있고 그 앞에 조각가의 동상이 새겨져 있고요. 그리고 자신이 쓰던 작업실은 현재 미술관, 그래서 작가가 썼던 도구부터 일기, 그 다음에 드로잉 등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레르 공원, 즉 비겔란 공원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잘 짜여져 있는 야외 미술관이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 김포에서도 이 배치마킹 또는 스터디 리서치를 했던 것이
2005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경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조선 당시의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풍경이 많이 틀립니다. 이게 알바로 시저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가 설계한 바로 안양 유원지 초입에 있는 건데, 이게 건축되고 난 뒤 한동안 멍하니 사용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야 리노베이션을 해가지고 지금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의 일종의 그 아카이브 건축으로 쓰고 있습니다. 2005년 안양공공예술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주로 건축 쪽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건축물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일부는 철거가 됐습니다. 재정비를 통해서 한 평짜리 집도 있고 주차장이 있고, 문제가 됐던 작품은 바로 이 작품입니다. 피터 콘치는 뭐 아주 유명한 개념예술가이자 퍼포머이기도 하고 건축가이기도 하는데, 주차장과 공원을 연결하는 이런 긴 통로를 만드는데, 이 통로는 실제 위에 올라가면은 작은 공연장 또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푸른색 특산 이 재질의 창이 작가 원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몇 년간 지루하게 내 작품은 아니다 이다 하고 재단과 작가 사이에서 옥신각신하다가 간신히 이게 완공된 작품입니다. 내부로 보면 이렇게 조그만 공연이나 또는 행사를 할 수 있는 계단식 공간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저희 산 정상에는 이런 전망대도 세웠고요. 마치 바벨탑 또는 러시아 혁명 기념하에서 블라디미르 타트린이 설계했던 제3인터넷을 위한 기념비를 연상시키는데, 이것도 단순히 전망대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소규모의 공연 등등을 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 재미있는 것이 이게 아마 제가 김포조각공원을 돌아보면서도 비슷한 느낌을 가졌는데, 이거는 일종의 산속에 있는 자그마한 쉘터이자 전망대입니다. 이 자연 속에 이런 구조물 넣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아닌가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 언덕을 오르고 또 산길 걷다가 조금 피곤할 때 쉴 수 있는 공간이면 분명합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테이블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완전 투명은 아니지만 투명하기 때문에 풍경을 서로 흡수하기도 하고 바깥 풍경을 보기도 하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 뭐 워낙 유명한 작가들이 만든 작품이기 때문에 잘 알려져 있는 음료수 또는 맥주와 같은 것을 담는 상자죠. 상자들을 연결해서 만든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건축 공간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노후화하고, 그 다음에 특히 안양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 공간이 청소년들의 범죄 현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하나만 합니다. 그렇게 경우에는. 이게 잠재적인 청소년들의 범죄가 아니라 뭐 좀 나쁜 행실이 걱정이 돼서 만약에 이런 걸 만든다면 애초부터 그건 고려됐어야 되겠죠. 그리고 활용이 되지 않는다면 안 만드는 일보다 못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했던 짓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한 3가지 정도 골라왔습니다. 우선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을 제가 2009년과 2010년 다 같이 진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공원에는 조각이 포화 상태였기 때문에 그 공원의 조각을 놓기보다는 다른 쪽에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또 첫 번째 2009년 이천국제조각 심포지엄이 마침 경기도 체전을 기념하여서 만든 것이 준비한 것이었기 때문에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심포지엄 작품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작품보다는 아예 운동장 문을 한번 바꿔보자 해서 박성기라는 작가에게 부탁을 해서 문을 조각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신은숙 선생님, 여기 이제 경주 포석정의 물 흐름 같은 것을 참조해서 그냥 관조하는 조각이 아니라 참여하는 조각, 그래서 마침 신은숙 선생님 작품을 이렇게 해주셨고, 아이들이 앉아서 물장난도 칠 수 있고 또 글 탔는
일종의 벤치 역할도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다음 역시 일종의 벤치 역할을 하는 한지섭 작가의 하나가족이고요. 또 한편으로 지금은 그 컴퓨터로 다 편집하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지만 옛날에 활자 시대 때 납활자를 여기에서 이천시 지형을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노주환 작가인데 보시면 이천시 지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사람 이름들입니다. 여기 사실 보시면 그때 참가했던 작가들, 뭐 그 당시 시장님, 그 당시 예술감독 제 이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시청 앞에, 말하면 시청에 오시는 시민들이 우리 시가 이렇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시청 앞에 배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2010년에는 주로 제가 어린이를 위한 조각하고 그 다음에 도시 거리 가구 쪽에 좀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본 원로 조각가 히아라 코다이 선생이 일종 이건 처음에는 코쿤입니다. 닫으면 하나의 달걀 형태가 되는데 열면은 어린이 자동차가 되는 형태에서 애들이 올라가서 놀 수 있는 놀이이자 조각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작품을 경험할 경우에 자라서 성장해서 훌륭한 예술의 수요자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작품을 집중했고, 마찬가지로 이 작품도 이런 비정형 형태의 관을 연결한 것은 애들이 촉각을 통해서 저 작품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의도된 것이고, 또 한편으로 이건 뭐 결과적으로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만 조각 작품이 대지 위에 이렇게 솟구치는 것이 아니라 땅 바닥에 수평으로 있도록 바로 보면은 연못 속에 물고기가 이렇게 움직임 같은 시각적 착시 효과를 노리는 작품이고, 작품도 역시 시청 앞 마당에 이렇게 매립을 했었습니다. 근데 습기 문제 등등으로 약간 작가가 곤욕을 그렸고요. 나머지 작품은 버스 정류장과 똑같은 규격으로 정류장을 하나 복제를 했습니다. 실제 이쪽은 실제 정류장이고 이쪽은 작품이죠.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작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었고, 또 하나는 우주 천체를 담은 테이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천시내 오래된 주민센터 앞에 있는 파고라죠, 그죠? 그 밑에 설치를 해서 어르신들이 여기서 쉬기도 하고 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 창원조각 비엔날레 감독을 제가 했었는데, 그 전해에 마산 앞바다에 도섬이라는 아주 작고요 아름다운 섬이 있습니다. 이 섬에 2012년에는 약 24점의 조각을 설치했는데, 사실 섬의 크기에 비하면 조각 작품이 과도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안규철 작가도 있고 전현 작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작가가 있는데, 제가 감독을 맡아놓고서는 이 섬에 더 이상 작품을 집어넣는 것은 나중에 크게 후회하고 반성해야 될 일에 해서 작품은 최소화하는 대신에 시내 전역으로 흩어놓았습니다. 도섬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때 넣었던 것이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있는 시설,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키치잖아요. 조야한 이 위에 보면은 지붕 위에 찻잔도 올라가 있고, 아마 초기에는 자그마한 찻집으로 쓰놨습니다. 이게 내버려져요. 창고로 쓰고 있길래 이걸 개조해서 안에 이목상 성효상 두 분, 건축가와 미술가 두 분에게 부탁해서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벤치가 있고 유리가 있는 그 벽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마산에 난 시인인 마산도 지금은 충무 통영물이죠. 꽃으로 유명한 김춘수 시인과 거의 마산상고 제자였던 천상병 시인 두 분의 시를 새긴 시목을 세우기도 했고, 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정글짐 같은 이런 것을 넣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이 이 섬을 내려오다 보니까 자그마한 민불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초라한 콘크리트로 만든 건물에 민불을 모셔놨길래 이걸 해체하고 한옥을 건축하는 조정한 목수에게 이 부처님을 위한 정각을 세워달라 했는데, 전통적 정각 세우면 이게 안 어울립니다. 유리로 만든 정각을 세웠습니다. 마산 중앙부두에는 원래 이 자리가 사일로가 있었는데 사일로를 철거한 파편 일부를 가지고 바다를 바라보는 창을 만들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쩌란 말인가, 조각공원의 한 사례로 생태와 미술, 생태와 건축이 결합되어 있는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김포 국제조각공원도 약간 참고할 만한 사례인 것 같습니다. 독일 düsseldorf에 있는 인젤 홈브로이히 공원입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습지가 고스란히 그대로 보존되고 있고요. 공원 사이사이에 벽돌로 만든 건물이 있습니다. 자연은 거의 생태 환경을 최대한 존중하는 쪽이고 건물은 숲속에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각공원이라고 할 수 없지만 들어가 보면은 작가들 작업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그마한 갤러리들이 여러 건물대가 있습니다. 이런 식이었고요. 이런 의자에 앉아서 자연을 그대로 감상할 수도 있죠. 또는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는 작가의 작품을 야외에 이렇게 배치해 놓고 있기도 합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조각공원을 조성한 것은 아니고 자연 속에 있는 미술관이자 생태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의 작업실도 공개가 되고 있고요. 작품의 품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 이 공원을 나오다 보면은 이 공원을 산책하고 나온 사람들에게 공원이 특별히 입장료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한 전시공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형태이죠. 독일적인 특징을 다 잘 드러내고 있는데 내부를 보면 일반 미술관과 다릅니다. 이른바 명제표가 없어요. 작품만 덩그리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렇지만 집중도가 높아요. 나오면은 이런 유리 건물이 있고 이 유리 건물을 통해서 퇴장을 하기 전에 이 공원에서 생산한 유기농, 감자, 그 다음에 비계, 샐러드 등을 제공을 합니다. 결국은 생태 환경 속에서 자연을 이렇게 자연과 함께 호흡하다가 작품도 보고 마지막에 나오면서 여기서 간단한 식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마 인젤 홈브로이히는 생태공원, 그 다음에 예술과 자연과의 조화, 그 다음에 서비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조사하고 김포 국제조각공원에 맞는 방식으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태원 선생님 감사합니다. 최태원 선생님 어려운 시간 내주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원래 주어진 시간에 2배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지난번 그 일본 심포지엄에서도 30분 드렸는데 1시간 하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간을 맞추시기 위해서 열심히 속도를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혹시 반론이 있으실 수도 있겠고 동의하는 부분도 있겠고 아니면 설명이 약간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겠지만 이거는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님 선생님 바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오시면서 아까 자세한 소개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붙이면 평론가이시자 또 독일 베를린 홈볼트 대학에서 석박사를 다 하시고 지금은 성신여자대학교의 교수님으로 계시면서 현대미술학회 회장님이시고 또 한국미술학회 사업이사로 계십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수령만 한 겁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방 소개받은 임종훈입니다. 저는 제테만 선생님하고 다르게 저는 주어진 시간보다 짧게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루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전반적으로 사실 의논을 한 건 아닌데 최태만 선생님의 사례도 좀 이야기하시고 또 최태만 선생님은 워낙 90년대부터 지난 30년간 어쨌든 이 조각 심포지엄, 조각공원, 그 다음에 비엔날 이쪽으로 워낙 경험이 많으셔서 사례 이쪽으로 하시지 않을까 짐작을 했는데 제 짐작이 맞았던 것 같고요. 사실 저도 그러니까 덴마크의 루이지나 조각공원을 한번 소개할까 말까 했는데 아마 하실 것 같아서. 근데 물론 이제 다른 düsseldorf에 있는 인젤 홈브로이히 미술관을 이렇게 소개를 하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또 보니까 김성원 선생님은 또 90년대 이후 조각공원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어쨌든 고백하자면 저도 김포조각 국제조각공원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못 와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미리 더 받으라면
제가 이렇게 발표하는 게 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다음에 기회에 저를 불러주시면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또 미학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환경 미학에 대한 논의를 좀 하려고 생각은 했는데 그건 나중에 뭐 도록이 나오거나 하면 글로 그냥 소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뭐 환경 미학자들의 이론, 뭐 볼리언트나 뭐 애플턴의 이런 이론들을 소개하는 것은 적절한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글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제가 그냥 생각하는 몇 가지 김포국제종합공원에 관련된 그 사항을 어디까지나 제가 또 약간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본 몇 가지 관점들입니다. 그 부분만 잠시 하면 되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환경과 미술은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1960년대 이후로 그래서 뭐 이론적으로 헵번 같은 사람이 처음으로 이렇게 주창한 이후로 환경미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환경과 미술의 관계가 좀 더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환경미술은 약 60년, 70년 이상 이렇게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환경에 대한 새로운 어떤 미적 가치가 이렇게 고조된 것도 또 이 시기이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자면 환경 미술에서 말하는 환경은 단순히 이렇게 자연적 물리적인 환경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문화적 환경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뭐 공공 미술도 환경 미술에 속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환경 미술은 여기 김포 조각공원도 그렇습니다만 그 작품의 그 조형성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 작품을 둘러싸여 있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그러니까 미술에서 환경을 떼놓을 수가 없는 거죠. 미술과 환경이 하나가 된 것이 환경 미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건 이제 큰 개념이고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이것이 뭐 대지 미술이라든지 자연 미술이라든지 조금 전에 뭐 최태만 선생님이 말씀한 그 홈브로이 미술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이렇게 생태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미술관이 운영된다든지 등등. 그 다음에 조금 사회 문화적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공공 미술 혹은 더 좁게 말해서 뭐 환경 디자인 또 크게 보자면 환경 미술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이게 조각공원이라는 게 어떤 공간이어야 하는가? 아무래도 이게 조각은 자연적인 그런 공원이 아니라 여기에 인위적인 예술 작품이 놓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연과 문화가 어쨌든 상호적으로 중첩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만 그냥 쭉 적어보았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술과 문화가 상호적으로 작용하고, 그다음에 상상력의 공간이기도 하고 어떤 문화적 표상이 그래서 일어나는지, 예전에 이 조각공원에서 어떤 문화적 표상이 일어날지 그건 계속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미술과 공공성이 또 만나는 공간이고, 또 대중성을 확보하면서도 또 전문성 또한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 김포 조각공원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막 전문적인 것만 부각시키면 대중성에 이렇게 그 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요. 또 여기 김포 조각공원도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 대중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예술과 놀이가 이렇게 자유롭게 어우러지는 공간, 혹은 이 조각공원을 들으면서 어떤 문화적 감흥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이제 감흥이 오는 거죠. 그런 공간, 혹은 예술과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공간, 혹은 이 개념어입니다만 어디까지나 이제 장소 특정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조성된 공간, 혹은 어쨌든 이 조각공원을 통해서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어떻게 촉발될 수 있는가, 어쨌든 그런 소통이 촉발될 수 있는 문화적 지표로서의 그런 공간, 기타 등등으로 어쨌든 조각공원의 개념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포조각공원에서도 이 조각공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뭐 A4 한 페이지든지 두 페이지든지 좀 소개를 하는 게 필요할 듯 보입니다. 어쨌든 여기 공공미술로서의 조각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 공공미술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소성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소통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죠. 이번에 세미나의 부제도 보니까 소통이던데 어쨌든 이 장소와 소통을 이 공공미술 조각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김포국제조각공원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요. 물론 이 복합문화공간이라는 말은 오늘날 미술관학에서 핵심적인 용어입니다. 지난 20, 30년간 그 미술관학 뭐 전문 이론 서적이나 뭐 교과서적인 책이나 모든 책을 보면 딱 두 가지가 나옵니다. 소통이라는 말과 복합문화공간이라는 이 두 말은 뭐 빠지는 말이 아니거든요. 조각공원 또한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이제 최태만 선생님도 조금 지금까지 많은 기획을 해오면서 그냥 기획만 했지 그다음 사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 프로그램에 대한 그것이 미비했다 그래서 막 스스로 오늘 막 고백도 하시고 하셨는데요. 예. 사실 그렇습니다. 늘 이게 사후처리가 많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탄력성도 없고 지속 가능한 그런 여건이 사실 주어지지 않는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예산의 문제라든지 인력의 문제라든지 기타 등등요. 어쨌든 조각공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복합문화 공간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탄력성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딱딱해지면 조각공원뿐만이 아니라 미술문화 전체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고 그 탄력성과 더불어서 이 지속 가능성 이 두 가지가 늘 이렇게 좀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탄력성과 지속 가능성이 없으면 조각공원은 그야말로 잘못하면 무덤이 되기 쉬운 거죠. 어쨌든 김포 조각공원의 그 여러 가지 사항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적어둔 겁니다. 어쨌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 물론 뭐 이름만 가지고 조각공원이 어떻게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유명한 작가들이 처음에 보고 살짝 놀랐거든요. 뭐 러비스 작품도 있고 이게 바로 들어오면서 다니엘 비행 작품도 있고 뭐 현대미술사에서 굵직굵직한 자취를 남기고 있는 그런 작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보고 일단 뭐 비행 작품 하나만 보더라도 와 이렇게 사실은 할 만한 겁니다. 어쨌든 그것을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나 일반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기본적으로 이제 추상조각이 주를 이루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제 대중성과 연결시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마지막에 적시한 것처럼 어쨌든 이 김포종합공원은 굉장히 잠재성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도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어쨌든 이 김포종합공원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이러한 그 포텐셜, 그러니까 그 잠재적 가능성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이끌어낼 것인가, 이제 고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봐야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 잠재성은 상당히 환경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이 작품의 수준이나 혹은 작품의 어떤 조형성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그냥 이건 좀 간단한 문제점이에요. 제가 이거 막 둘러보면서 꼼꼼하게 생각해본 문제점이 아니라서 뭐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기도 하죠. 사실 김포국제종합공원에 대해서 저는 얼핏 말만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어디에 정확하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오늘 이상하게 고백하는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각하시는 분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확실히 이 부분은 좀 이렇게 김포문화재단에서 좀 반성적으로 좀 시급하게 고민해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인지도가 너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전시장도 이게 보입니다만 어쨌든 야외 이 전시장과 실내 전시장을 연계하는 전시 연계 프로그램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이건 뭐 제가 자가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 선생님 이렇게 제가 차로 이렇게 얻어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차가 없으면
어쨌든 접근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들은 있겠죠. 옛날에 저 백남준 아트센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전시를 초기에는 지금은 조금 떨어집니다만 초기에는 백남준 아트센터 그렇게 외진 곳에 있으면서도 좀 활성화된 측면이 있어요. 이렇게 광화문에서 버스가 출발한다든지 그 전시가 했을 때 여러 가지 연계를 해서 뭔가 이렇게 활성화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백남준 아트센터도 옛날처럼 그렇지는 못하지만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조각 작품들하고 이 조각 작품들의 조형적 요소하고 문화적인 그런 측면이 좀 너무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일단 제가 설명도 이렇게 봤는데 설명이 너무 딱딱하고요. 제가 읽어도 좀 재미가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한번 그거는 향후 여러분들이 이렇게 향후 굉장히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이 김포 국제조각공원의 지형도를, 문화적 지형도를 조금 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조망해보는, 그러니까 작품의 배치를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대중성과 이렇게 전문성이 지금 굉장히 전문적인 작품들입니다. 국내 작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좀 뭔가가 대중적인 일반인들이 왔을 때 분리감이 일어나거든요. 이 분리감을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겠는가? 사실 여기 있는 작품들의 그 조형적 수준이 상당히 전문적으로 좀 뛰어난 면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 대중들이 감상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분리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하는 것, 그 부분이 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전문 인력이 중요하죠. 이 조각공원을 활성화하려면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절실히 요청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을 하는 전문 인력이 아니라 어쨌든 이 조각공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활성화하려는 그런 것. 그래서 이 조각공원의 그 내일을 위해서 끝까지 생각해 보는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전문성과 대중성이 공존할 수 있는 어느 하나만을 포기할 수는 없죠. 대중성을 위해서 전문성을 포기할 수도 없고, 전문적인 수준 높은 조각을 보여준다고 해서 또 대중성을 포기할 수도 없고요. 어쨌든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테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전시 연계 프로그램이 좀 활성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홍보 부분입니다. 어쨌든 오늘날 다양한 매체들이 있으니까 이건 지금 당장이라도 좀 할 수 있죠. 페이스북, SNS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등등. 어쨌든 좀 특색을 살려서 이 김포국제조각공원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공간이다라는 걸 일단은 홍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가능하다면 여기 옛날 KBS PD님도 와 계시다고 하는데 어쨌든 좀 지상파든지 이런데 가능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요즘 일반인들은 그런데 금방 이렇게 누가 연예인이 어디 커피 한 잔 마신 곳은 배 타고도 가거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걸 좀 이렇게 정우성을 섭외하든지 하는 이런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아까 이것도 이제 최태만 선생님이랑 좀 겹치는 부분인데 내러티브를 좀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각공원의 내러티브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형적으로만 보여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김포 조각공원에서 어떠한 이야기, 내러티브는 이야기죠.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인가. 그리고 어쨌든 관람객들이 와서 뭔가 이렇게 참여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것, 그런 단순히 이벤트가 아니라 어쨌든 미술과 연결된 시민미술학교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심지어 이렇게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 여기 보니까 썰매 입에 있던데 겨울 외에는 잘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야외 음악 이런 걸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에필로그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김포국제조각공원에 왜 와야 하는 거죠? 이게 핵심 흐름입니다. 김포 이 근처에 혹은 문화재단에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가야지라고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먼 곳까지 가야 하는지.
사실 이게 이유의 문제인데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이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 국제종합공원에 물론 이제 대표님께서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이 온다라고 하지만 조금 그렇게 또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느낌으로 보니까 제가 그 그레이엄 작품을 보니까 그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그레이엄 작품이 사람이 많이 오면 금방 뭐가 부서졌거나 훼손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 이유를 사실은 만들어야 돼요. 일반 사람들에게 이유가 떠오르지 않으면 절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조각 공원의 개선 사항들은 여러 개 있지만 우선 핵심적으로 그곳에 가야 할 이유를 어쨌든 뭐 이렇게 문화재단이 주축이 돼서 뭐 여러 이제 자문을 받거나 기타 등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것, 그게 이제 제가 에필로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여기 있는 부분은 제가 이렇게 그냥 에필로그로 소개한 말이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상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김포국제조각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상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에 좀 더 구체적인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호 선생님 모시겠는데요. 김성호 선생님은 미술평론가이시면서요. 파리 1대학 미술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으셨고 현재는 여주미술관 관장님이시면서 또 2020년 창원 비엔날레 총감독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감독님이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김성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희는 김성호입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이 바뀌리라는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기대를 접고 여러분들 그 앞에 책상에 있는 그 자료집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 제목은 90년대 이후의 국내 조각공원과 공공미술이라는 제목을 잡았고요. 여러분 제가 장수가 좀 많은데 여러분 또 쉬셨다가 또 종합토론에 임하셔서 궁금하신 질의사항들 같이 나눠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으니까 제가 주어진 시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들어가는 바에는 조각공원과 공공미술이 같이 활동했다. 특히 국내에서는 그런 관점의 취지 이야기들을 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존 레네트굿이 도시 속 예술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개념들이 오늘날 커뮤니티 아트와하고 연동되어 가지고 컨텐츠의 위주의 공공미술 발전에 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상까지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세 번째 단락에서 보시듯이 조각공원의 모토가 조각을 통해서 예술품을 일상의 시민들과 같이 함께하는 일상의 예술화, 이것을 도모하는 취지와 더불어서 발전해 왔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각공원의 태생적인 목적이 바로 공공미술과 연동되고 있다라는 개론들을 좀 펼쳤고요. 두 번째 단락 2페이지가 되겠어요. 국내 공공미술 정책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실은 앞에 키워드들이 있어요. 기념비, 미술장식품, 건축물, 미술작품. 이게 이제 순서대로 진행되고 있고 우리가 국내에서 사용되었던 용어들이죠. 그러니까 기념비라는 말이 제일 먼저 출발했고, 그 다음에 미술장식품, 그 다음에 오늘 건축물, 미술작품 이렇게 진행되었죠. 최초에 제가 90년대 이후에 그 국내 조각공원과 공공미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사실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공공적 미술의 성향들이 있었는데 그 출발을 기념비로 보고 있다. 90년대 이전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군사독재 정부 시절에 자신의 업적들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을 계몽시키려는 목적으로 기념비를 그 곳곳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종대왕, 이순신, 김유신, 이관순뿐만이 아니라 반공을 기치화시키는 그 어린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이순복 어린이상 같은 것들이 그와 같은 국가의 주도하의 메시지를 국민을 계도하려는 목적으로 출발한 것이 바로 기념비라는 공공미술이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서구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플로바트라고 하는 도시 속에 던져져 있는 이와 같은 그 예술 유형이 사실 예술가의 창작 지능을 도모하고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1950년대 프랑스의 퍼센트법이 출발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내에서 도입을 하게 되면서 소위 미술 장식품, 도시달라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게 출발했는데 오늘날 이런 것들이 점차 체계화되고 이게 비리와 담합의 어떤 밑거름이 되게 되면서 새로운 개선점들을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난제들을 제시하면서 여러 가지 비합리적이거나 불합리의 온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상징 조형물이라고 하는 말로 등장하게 되면서 건축물의 부속적이고 건축물의 기능들을 좀 미관적으로 도모하는데 그런데 기능적으로 사용된 측면이 없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술 도시민의 그러니까 도시민의 삶을 위한 목적에 기능적으로 부합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여러 가지 기금에 대한 문제라든가 처음에 1%가 0.8%가 된다든가 그 다음에 심사의 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개선해야 돼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라는 얘기. 3페이지에는 그래서 그런 국내 공공미술의 전개가 90년대 조각공과 공공미술의 시작이 출발 자체가 국가가 주도하고 있던 문화올림픽 사업, 바꾼 운동이 되었다라는 거죠. 국가 정책 사업과 연동되었던 88올림픽으로 이제 본격화되면서 우리 국내 조각공원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마미술관이 소유하고 있는 당시에 올림픽 조각공원 이게 이제 출발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살펴보고 있고요. 일단 4페이지부터 보시면 15번 주석에 보시면 그렇게 해서 지자체의 과도한 이제 민주정부가 출발되게 되면서 지자체가 새롭게 정부가 활성화되면서 경쟁적인 일반의 문화시설 업적으로 이와 같은 조각공원이 경쟁적으로 만들어지게 되었고 한편으로는 미술관이나 공연장 같은 하드웨어 시스템들을 주요 타겟으로 설정하는 그런 예술공원, 하드웨어 시스템의 구체화 이런 것들이 실행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아까 두 분께서 언급해 주셨던 프로젝트형 사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조각공원을 좀 더 예술화시키는 문제라든가 또는 자연 생태적인 지향점을 좀 동양적으로 진행된다든가 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들이 다양하게 펼쳐지게 되죠. 공원에서 자연 녹지를 바탕으로 한 공원에서 펼쳐지기도 하고 또는 도시 안에 들어와서 펼쳐지고 있는 아트시티라고 하는 서울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서 같이 참여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부터는 해외 공공미술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했는데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공공미술이 등장하게 되면서 일반인들의 삶과 예술 전문가들의 대립의 문제, 그 다음에 예술이 과연 공공성을 지향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순수한 예술적 미학, 심미성을 지향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이 있었던 사례들이죠. 미천 세라의 틸드 아크가 대표적인 사례였고 광장 안에 사람들의 통행을 막으면서 설치되었던 이 작품들이 논란거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철수될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단락에서 마야린이라고 하는 베트남 청천명사 추모 조형물에 대한 새로운 공공미술의 전형을 마련하게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그 다음 단락에 한국에서의 프랭크 스텔라의 아마벨이라고 불리고 있는 작품 있잖아요. 포스코의 그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거리가 오늘날도 있고 또 최근에 이뤘던 청계천의 그래서 오래된 법의 스프링 작품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여러 가지 논란거리 유명 작가의 작품을 설치하는 것 관건의 문제와 많은 지역 작가들의 창작을 진흥할 수 있는 분배 법칙들이 민주화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6페이지에서 보시면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서 오늘날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들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조각공원, 굉장히 지자체의 성과 위주의 결과물로서
하드웨어 시스템 갖추는 데 집중했다고 한다면 요즘 그것보다는 소프트웨어의 관점으로 도시 디자인의 개념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6페이지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사례로 7페이지 보시면 노선 브랜드 공공미술 프로젝트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래서 이미지를 좀 준비를 할까 했는데 너무나 잘 아시는 것들이고, 두 번째 그 줄에 보시면 공공미술, 조각공원, 도시 디자인으로 전개되는 향방을 우리 공공미술이 해외로부터 또는 국내에 이르기까지 발전적으로 진행되어 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와 같은 공공미술이 지역민을 위한 공공미술이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 하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이와 같은 사전 준비 단계의 과정에서의 주민의 참여의 문제, 이게 우리에게 노선 브랜드 공공미술이 우리에게 들려준 그 과제였죠. 당시에는 그 한 5째 줄 보시면 농촌공공미술위원회, 해양공공미술위원회 이런 것들이 연합해서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입안하는 데에 주민들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어떤 결과물들을 우리에게 이끌게 되었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김포국제조각공원이 지금까지 20년까지 만들어진 과업들이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 물론 하셨겠지만 향후에 필요해진 컨텐츠의 문제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또는 찾는 관광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방식의 차후의 모색점들이 개발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들을 보시게 되면, 근데 이게 모든 게 순탄하게 지역민들이 참여해서 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7페이지에 그 하반부쯤에 제가 사례 들고 있는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인데요. 민스터 조각 프로젝트가 10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아주 멋진 국제적인 프로젝트야. 아주 조그만 도시가 관광산업에 대해서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했어 라는 결과적인 접근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입안하는 단계에서의 끊임없이 지역민들과의 투쟁의 관계 또는 반목의 관계가 여러 가지 있으면서 결국은 이게 정리가 되면서 오늘날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들을 제가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날의 김포국제조각공원의 20년 된 과업들이 순탄하게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향후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용들의 그 지역 민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배가 산으로 올라간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소한 수렴해 가는 과정들을 끊임없이 지속해야지만 공공미술을 그 지향해 나가는 데서의 문제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8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에서는 그와 같은 이상적인 공공미술의 모델과 조각공원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조각공원과 공공미술이 결합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례 분석을 통해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특히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구체화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대 이후 국내 공공미술은 커뮤니티형 공공미술에서 이제는 프로젝트형 도시 디자인의 개념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요. 2006년에 특히나 아트인시티 2006이 대표적인 사업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있었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 그 지역, 도시뿐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소외감 또는 지역 민들의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공공화시키면서 등장했던 것이 마을미술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들이 또 2000년대에 등장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전에는 환경 개선 사업에 집중하고 있던 그런 어떤 공공미술의 유형들이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한다든가 문화복지의 개념들을 향유권, 예술의 민주화 개념으로 돌려드리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향유의 그 권리를 모든 지역 주민이 골고루 다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진행이 되어 왔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공공미술의 지향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한 중간 단락 위에 봤던 소도시 개발 프로젝트도 그랬고요. 그 이전에 정부 주도로 만들었던 마을미술 프로젝트도 그런 내용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도시에서는 특히나 유휴공간 활성화 재활성화 프로젝트로 진행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쓰지 않는 공간들을 문화공간 시설로 전환한다든가 해서
그 폐강 시설을 다시금 문화 시설을 바꾼다든가 또는 도심의 그 버려진 공간들을 활용해서 문화 공간을 활성화한다는 프로젝트들이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게 되었죠. 그런 얘기들을 좀 쓰고 있고요. 10페이지에 보시면 그래서 또 APAP 얘기를 두 분 선생님과 똑같이 안 할 수 없어서 초반에 그런 내용들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조적 모델이 될 수 있는 방식이 끊임없이 한국 쪽 모델로서는 APAP 안양 공공예술 프로젝트를 좀 얘기를 아니할 수 거기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고 뭐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을 반성적으로 개선하고 성찰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10페이지에 또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도시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오는 말은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좀 꼼꼼하게 좀 검토하면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나오는 말에 보시면 국내 공공미술의 비전과 과제를 제가 나름 썼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락, 고기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렇다면 공공미술의 미래적 비전과 과제는 무엇일까? 되게 이런 관점은 공공미술 또한 공공공간의 활성화, 공공미술 또한 지역재생, 그리고 공간미술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범주에서 주로 고찰되어 왔다. 라고 합니다. 다양하게 세 가지 트랙이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서 도출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다. 첫 번째, 오늘날 공공미술은 창조적 도시의 기치 아래 문화도시 디자인, 공공디자인의 개념과 맞물려 개혁되어야 한다. 그것은 야외부지에 기념비적 조각품을 몇 점 얻는 것에 끝나지 않고 도시 전체를 비끄는 도시 이미지 그리기를 거시적 프로젝트 아래서 계획을 해야 된다. 이 경우 미술품의 크기만 키워서 야외에 놓는 식으로 획일화된 유형의 조각공원을 만드는 것을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두 번째는 오늘날 프로젝트형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미술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역에서의 특성화된 맥락을 적용하는 방식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지역에 가서 똑같은 조각공원, 저 지역에 가서 똑같은 공원이 아니라 뭔가 지역의 스토리텔링, 지역의 맥락적 기반에 근거한 공원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1차적 이미지와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2차적 이미지가 결합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국가적 차원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국가와 지역을 함께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공공미술에 대한 정책적 연구, 이거는 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같이 병행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장기적 프로젝트 안에서 이런 밑그림들이 그려졌겠다. 12페이지 보시면 네 번째는 그렇다면 이런 공공미술 활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다양한 안들을 지역민을 소외시키지 않고 그 참여를 통해서 꾸준히 생성해야 된다. 이게 이제 불협화음이 될 수 있는데 또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은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공공미술에 기반 조각공원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다양한 지원 구조를 고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공공미술 개념과 선택적 기금제, 예를 들면 오늘날 1%법에 해당되고 있는 이와 같은 건축 미술품 장식품이 오늘날에는 선택적 기금제, 심사를 거쳐서 다 떨어지고 나면 결국은 그 여러 가지 비리의 문제도 있고 담합의 논란도 있는데, 결국에는 그걸 기금으로 다시 예술가의 창작 진흥을 활성화시켜서 예술을 활성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기금제로 전환되는 방식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같이 교류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달러 보실까요? 그런 사례를 앞에 얘기했고요. 또한 지역 내 기업들의 사회공헌을 유도해서 지역마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경우 문화재단 설립을 통한 지원식을 구축하는 것은 효율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재단화시키는 방식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여섯 번째인데, 장소형 공공미술 외에 커뮤니티형 공공미술을 하드웨어적 공공미술, 컨텐츠 중심의 소프트웨어 공공미술로 좀 확장하는 방식을 좀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제가 기술을 하진 않았으나 이를테면 디자인 계열에서는 클러스터 문화 조성을 하는데 어떤 컨텐츠들이 밀집해서 모이는 곳에 섹터화하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각공원 하나의 브랜드만이 아니라 조각공원과 연계하는 멀티 소스, 원 소스 멀티 유즈라고 해서 디자인 이야기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조각공원의 한 소스를 가지고 멀티 유즈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을 개발해서 좀 활성화시켜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커뮤니티형으로 지금 관광 콘텐츠 부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개발이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번째는 공공미술의 이용 중 조각공원에 여러 폐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것이 다시 재생 또는 재발하지 않도록 좀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8번째, 공공미술관 기관에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할 경우 프로젝트를 입안하고 실행할 문화예술 기획자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좀 시스템을 좀 마련해서 그가 예술적 마인드를 가지고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들을 좀 조성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싶습니다. 모든 지역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문가의 의견들을 좀 이렇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어떤 시스템들을 해서 결국은 굉장히 상상력이 가득한 그 계획안으로 출발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다른 지역과 별 차별화되지 않고 위협적 부담감들을 아예 상쇄시켜버리는 무난한 조각공원, 그래서 차별화되지 않은 조각공원으로 자리매김하는 일이 없도록 좀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미술 정책 위원회 실행에 있어서 예술가 소외 문제를 좀 필히 극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조각공원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그 예술 작품들을 만드는 예술가들이 동부화되거나 그들이 기능화되는 그 경향들이 다분히 있는데 예술가의 창작적 마인드를 웬만하면 실현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기획자나 또는 주최 측에서 운영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그냥 한번 읽어줘야 되겠죠? 5줄 남았는데 14페이지입니다. 예술가들이 현대미술의 자유로운 표현 정신을 공공장소에서 실험하는 것 자체가 도시 디자인의 전체 지도 속에서 배제되는 경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공공미술이 획일화되기보다는 다원화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점에서도 예술가들의 예술 창작의 아이디어가 수렴되고 그들의 창작이 특별한 제한 조치 없이 용인될 수 있는 프로그램 역시 차별적으로 개발되어야만 할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제자분 세 분이 사실은 어느 정도 공통 분모를 가지는 스토리도 말씀해 주셨고, 또 마지막에 김성원 선생님은 여기 지금 참여해 계시는 김포 미업에 관련된 그 지역 작가들의 어깨를 무겁게 해드리는 말씀도 춘철살인처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곳으로 각자 발제자님의 발표는 마치고요. 딱 10분만 브레이크 타임을 가진 다음에 자유로운 토론을 갖겠습니다. 아마 자유로운 토론이 여기서 아마 그 가장 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게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10분만 휴식한 다음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받기 전에 제가 살짝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KBS 미디어 정평희 이사님께서 이제 만드실 때 여기 된 의의라던가 목적성이라던가 아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간단하게 말씀 한번 듣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KBS 미디어의 정평기입니다. 앞서 최현희왕 대표이사님께서 문화재단의 최 대표님께서 소개를 해드렸고 같이 이제 조각공을 조성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당시에 군이 김포시로 이렇게 습격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도시화되면서 주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뭔가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을 좀 만들어서 제공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 김포가 전원 도시라는 그런 조용한 도시였는데 그때부터 인구가 증가되기 시작하면서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 장소를 물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보지를 검토를 해왔었는데 아쉽게도 이 장소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조금 이제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차원이냐면은 공원인데 공원에 들어와서 이렇게 몰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진입구부터 또 그 입구에서 수련관이라든가 아니면 분설매장이라든가 이런 약간 좀 이질적인 전체로 크게 보면은 문화관광이긴 하지만은
조금 그 노이즈 같은 그런 요소들이 좀 있고 또 입구에도 그뭐 상업지역 또 공업지역 이렇게 산재해 있다 보니까 조금 그 문화예술적인 공간으로 진입하는 그 느낌이 좀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약간 저로서는 좀 불만이 있었습니다. 대체 후보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선택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이제 주제를 이제 통일이라는 주제를 정했었는데 이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주제도 여러 가지 그 크게 또 해석을 해서 어떤 그 단합이라든가 통합, 조화라든가 이런 개념으로 확장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당시에는 이제 그런 분단과 통일이라는 그런 주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역 장소를 저쪽 그 민통경 쪽으로 갔으면은 좀 더 좋았겠지 않느냐. 그리고 입구라든가 이런 주변에 노이즈 요소가 없는 좀 몰입할 수 있는 정말로 자연과 예술이 조화되고 또 공원으로 들어와서 이 관람객들이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고민하고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 감독님께서도 이 공공미술에서 그리고 조각공원에서 도시 디자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지역 이 부분을 도시 디자인 쪽으로 좀 시나 제도적으로 좀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게 하나의 좀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은 이 문화 단체라든가 문화 재단 뭐 일부분의 단체로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 김포시 나가서 경기도 전체가 좀 나서서 이 도시계획 자체를 예를 들면 이 지역의 어떤 뭐 공간 개념도 일반 뭐 농림지역, 무슨 공업지역이 아니라 지구 단위 계획으로 해서 아까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문화 클러스터 지역으로 지정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주변 자체를 새롭게 좀 변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길었습니다만 이상으로 좀 짧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조각공원이 더 생태공원처럼 뭐 최태미 교수님도 말씀하시고 또 임성훈 교수님도 언급하셨던 부분인데 좀 더 생태공원 쪽으로 갈 수 있는 장소로 가던가 아니면 입구 쪽이나 이 모든 지역을 좀 더 도시개발적으로 좀 더 뭐 지역구에 계획이 더 확실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걸 만드신 기획했을 때부터 같이 하셨던 분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그 끝부분에도 언급이 드렸었죠. 그 지역에서 사실은 그 힘이 좀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는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도 많고 한국에 유명한 작가도 많은데 임성훈 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예술과 대중과의 분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지역 작가가 그 사이에서 또 연결고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또 말씀도 김성원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연계해서 김포미협의 지부장이신 허진호 선생님께서 지역미술 쪽의 대표로서 한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포미술협회 지부장 허진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 조각공원이 김포시가 군에서 시로 가면 한 12만 정도 될 때 어마어마한 돈을 줘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46만이에요. 근데 그때 12만이었을 때 만들어 놓은 이 조각공원은 아직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조각공원은 김포시 다락방이다. 우리가 다락방에 선조들이 뭐 귀한 걸 갖다 딱 올려놓은 거죠. 왜?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되게 보면 다락방이다 좋습니다. 그 손자가 태어나서 아무도 안 가르쳐줬던 걸 계속 그 안에 들어가서 읽어냅니다. 이 손자가 어마어마한 다 읽고 나서는 어마어마한 작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누군가가 와서 이거를 캐내야지만이 이걸 읽어낼 수 있거든요. 이걸 저는 김포문화재단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아무도 손대지 못했어요. 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저 작품은 작품이지만 우리가 조합가가 봤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작품이지만 일반 시민이 봤을 때는 그냥 쇠고 돌이고 이거예요. 그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는 우리 백그라운드에 46만의 시민들이 있잖아요. 이 46만의 시민, 그분들이 고객이에요.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하면은 5천만까지 가겠죠.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죠. 작년에 했던 문화재단에서 했던 프로그램 중 하나가 우리 마을 조각 탐험대. 이걸 하면서 많은 이런 거를 더 확대해서, 그때는 소수를 했지만 더 많이 확대해서, 아까 임성훈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민미술학교, 이걸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시민들 다 어디 가 계신지 아시죠? 전부 다 카페가, 엄청 많은 카페가 생겼고 그 안에 다 들어가 계십니다. 그분들이 문화센터나 아트빌리지에 오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 작품들이 저 구찌 신발이, 어마어마한 구찌 신발이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여기 왔더니 구찌 신발이 있더라. 그랬을 때 그 느낌을 알았을 때 그 감동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왜 구찌 신발이 있을까? 그렇지만 그걸 설명해 줬을 때 진짜 어마어마한, 제가 한 작가를 말씀드리면 조성묵 작가의 메신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메신저라는 거, 그분은 계속 의자만 만들었거든요. 왜? 누군가가 이 어려운 세상을, 누군가가 메신저가 와서 저기 앉아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는 그 기대감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에는 의자에다가 천을 쳐놨습니다. 왜? 의자에 먼지 앉은 의자에 앉으면 안 되니까는 그 메신저가 나타났을 때 천을 걷어 올려서 그 자리에 앉으라고 그 천을 쳐놓은 거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은 이게 의자 같기도 하고 돌 같기도 한데 이거 왜 이렇게 천을 갖다 쳐놨을까? 그건 몰라요. 이거를 여기 30개의 작품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그 작품 하나 가지고는 절대 이해를 못합니다. 최소한 많은 작품을 통해서 그걸 이해를 하고 와서 보면은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만 다 있잖아요. 여러 개, 그 사람이 살아온 내력을 우리는 이 시민미술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와서 보면 감동은 배가 될 겁니다. 미술품은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고, 알지 못하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 문화재단이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직까지 저희가 여기에 30개의 이 작품이 있는데 원래는 38개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38선, 적경지대의 그 38선을 의미하는 38개의 작품을 누려고 한 건데요. 어쨌든 최양 대표님께서 팀장님 때문에 열심히 하셨는데 국장 되면서 참 손을 놓으셨는데, 그때부터 미술적으로 예산이 많이 깎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또 저희 미술협회에 지금 김포미술협회 작가가 조각하시는 분이 8분 계십니다. 그분들이 또 조원 선생님 동상 만든다 다 법원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해진 거지. 이거 조각만 한다 그러면 법원가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의 손을 못 대셨어요. 저도 우리 미역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저거에서 일단은 알리고 나서 8개를 더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게 대단한 작품이구나, 그걸 알릴 수 있게 좀 문화재단이 그걸 이제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우리가 지금 38선의 의미잖아요. 우리 김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3면이 지금 철조망을 쳐져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모티브로 해서 지금을 보면은 더 여기가 활성화되고 적경지역의 그 분위기도 살고 그럴 것 같아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최혜영 대표이사님께서 간단하게만이라도 한 말씀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으로 간단하게. 네,
좀 아까 이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듣고 정말 했습니다.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뭔가가 좀 떠오를 것 같고 합니다. 이제 저는 이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잠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전문성과 대중성이 합쳐지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 참 공감을 했고요. 아니 게 아니라 이 조각공원에 돌아왔던 사람들이 와서 가을, 봄, 가을 날씨 좋고 시원할 땐 여기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만 마시고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참 좋다, 좋은 데인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좀 일반 보통의 대부분의 미술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바퀴 돌고 나서 조각이 어딨어? 이 앞에 있는 것이 국기계양대처럼 보이니까 이제 참 문화 예술 조각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뭐 학교 다닐 때 미술 시간에 뭐 만들기 하면 맨날 빵점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물병이지만 예술 작가분들이 갖다 어떻게 갖다 쌓아놓으면 또 작품이 되는 거 아니야? 조명이나 비춰봐 훌륭한 작품이죠. 참 어려운데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미술협회장님도 마침 조각을 하시고 우리 또 조각분과장님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조각공원에 대한 무슨 뭐 자문위원회 TF팀 아까 뭐 전문인력 공감 아주 100% 공감합니다. 전문인력 필요하다라는 아까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놨는데 적어놓으면서 여기다 썼어요. 조각공원 TF 자문위원을 미술협회하고 좀 해야 되겠다 이 기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하고 뭐 안양 공공예술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한번 가보기도 하고 마침 또 저희가 또 지금 문턱 없는 관광지 사업을 경기도에서 예산을 좀 확보를 했습니다. 우리 미술협회에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 확보한 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활용을 할까 또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좀 더 구체화해서 할 방안이 좀 나온 것 같아요. 나름대로 아까 말씀 중에 보니까 중간에 쉼터, 조각 작품을 이용한 쉼터라든가 작품 주변에 그 조경 나무 같은 거 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작품 주변에 그냥 아니 게 아니라 요 들어가지 못하게 회양목 이런 거로다가 그냥 뺑 눌러서 싸가지고 가서 앉으라고 의자도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것도 다 뜯어 고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나무도 작품과 어우러지는 소나무가 하도 이쁜 소나무도 없고 막 그래요. 솔직히 그 은사시 나무 이런 건 필요도 없는 나무인데 그래서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써놨어요. 미협의 회장님이고 지부장님이고 조각분과하고 간담회를 한번 해야 돼가지고 써놨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좀 한번 내주시고요. 우리 저 교수님들께서도 저희가 또 별도로 또 자문도 좀 구할까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의견 주시면은 고맙겠고요. 오늘도 정말 많은 의견 정말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발제자분님들 중에서 혹시 여기다 뭐 첨언하시거나 아니면 좀 더 조언이나 어드바이스 하실 수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있는 작품들이 30점이라고 하셨잖아요. 있는 작품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작품의 그 형식적인 그 뭐 기능성면뿐만이 아니라 스토리텔링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작품을 못 봤다는 건 그 지도만 보고 가는 것보다 그 노선을 만드는 그 작품들의 몇 가지 루트를 개발하셔가지고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작품이 먼저 들어섰으니까 스토리텔링을 기반해서 할 수는 없고 작품이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억지로 이야기를 입혀야 되는 좀 역발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APAP가 좀 구체적인 사례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APAP가 루트를 통해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지역의 문화 기획자들하고 협업해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단 자체에서만 하지 말고 그 프로그램들을 입안할 수 있도록 좀 열린 개방성의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는 협업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컨텐츠들과 상상력을 좀 받아들이고 이야기를 협업하고
세미나를 거쳐가지고 이야기를 지역에 기반한 이야기들을 좀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그 스토리텔링에 따라서 작품들을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고려하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산속의 한 작품 하나하나를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 말고 이야기 구조 속에 작품들을 녹이는 방식들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역이라는 말씀을 특히 더 강조해 주셨기 때문에 지역 작가이시면서 또 활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 박근우 선생님한테 미리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지역 작가로서 여기에 참여하는 의의라든가 아니면 고쳐야 될 점이든 여러 가지 말씀 중에서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같이 하신 교수님들 정말 말씀 잘 들었고요. 들으면서 스스로 많이 느꼈고 끼어든 말 제가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그런 말씀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고민했었는데 한 가지 제가 말씀하신 과정 중에 한 가지 왜라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여기 이 공간이 왜 여기 존재해야 되나 그리고 사람들이 이 공간에 와서 뭘 하고 뭘 놀아야 되나 그런 부분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작품서 그다음에 소통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김포 조각공원이 일반 대중들하고 좀 더 가깝게 접근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좀 더 고민하고 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방법적인 구체적인 약간 사례나 방법적인 게 생각나시면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냥 마이크 없이 굉장히 다양하니까 제가 이렇게 복합 문화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에필로그로 그러니까 사실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 여기에 와야 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그 이유가 어느 정도 설정이 되면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배 타고 4시간 또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또 분명해 보이고요. 그런 사례들도 해외적인 사례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곰니 작품 이렇게 게시헤드에 설치 있는 북부의 천사 같은 거 원래 그 주민들이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너무 유명해져서 관광 명소가 되기도 했거든요. 그다음에 미술관으로 유명한 빌바오 구겐함 거기는 정말 별 볼일 없는 도시였는데 미술관 하나 때문에 그쪽으로 이제 관광을 가는 그 정도이고 그 외에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거창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그래도 최소한 여기서 이 조각공원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은 금방 선생님 이야기했던 어떤 내러티브를 만드는 거, 스토리텔링을 만드는 거, 혹은 우리 미술협회 지부장 선생님이 말씀하신 시민미술학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활동들을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면서 그래도 어떤 이벤트적인 성격들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제가 이게 사실 다 세 분 다 조각공원 그러니까 좀 모란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발표자 3명이 나요. 거기서 제가 이렇게 또 실행을 해본 것이기도 한데요. 나이트 뮤지엄 같은 거 사실 조금 무리가 있긴 합니다. 밤에 이렇게 사실 전등을 다 두고 밤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이 조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조각 그 밑에 이제 라이트를 두고 물론 이제 임시적인 겁니다. 며칠 지나면 이제 그 나이트 뮤지엄 그 행사가 끝나면 다 치우는 거죠. 돈은 좀 많이 들고 하는데 사람들에게 인상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트 뮤지엄이라든지 그러니까 밤에 어떤 여기서 전선을 연결해서 전등을 만들고 하는 것 예산은 많이 들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제 인상적인 그런 느낌을 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여기 또 이 조각공원의 미래이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여기서 어떤 무슨 사생대회 이런 거 말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그 조각공원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결국은 그 학생들이 이제 좀 커서 이 조각공원을 만들어 갈 것이니까 활동할 수 있는 무슨
학생 공모제라든지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미술하고 조금 연관이 없는 그런 문화 행사도 제가 보기에는 이게 음악회 같은 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쓸매공원 여기 보니까 쓸매공원이 아니라 이게 겨울에만 사용하고 계속 저렇게 내버려 두는 걸까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런 거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활용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일단은 이 조각공원이 좀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시와 관련된 연계 프로그램, 최태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연계 프로그램이 의외로 이렇게 효과가 있고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러면 그 뭐 스탬프 찍기, 가령 아이들과 뭐 각 곳에 이렇게 그 무슨 그 스탬프 같은 게 놓여 있어서 그 아이들은 스탬프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30점을 다 스탬프를 찍고 나면 예를 들자면 여기서 담당하는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상품, 볼펜이나 혹은 기념품을 준다든지 뭐 저희들한테는 그런 게 좀 유치해 보여도 어린아이들 혹은 초등학생 정도까지는 굉장히 그 인상에 많이 남는 부분들이거든요. 어쨌든 그런 소소한 부분들을 먼저 이렇게 실천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작품 설명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소책자를 이렇게 만들어서 좀 이렇게 여기 있는 설명은 너무 그 전문적이라기보다는 너무 딱딱하고 그냥 정보 위주로 되어 있어서 누구나 읽고 싶지 않은 그런 죄송합니다. 그런 글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조각이라는 게 좀 이게 뭐 조각이 사실은 이제 공간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조각은 공간이 중요하고 그럼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조각은 이렇게 덩어리란 말이죠. 매스. 그다음에 또 조각은 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러자면 이 세 가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이 조금은 인식을 해도 조각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뭐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좀 운영이 된다면 그 지부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간이나 매스나 구조 이게 뭐 아주 전문적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느낌을 가지면 바라보는 것 자체가 확 달라져요. 꼭 그게 아는 것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사실은 약간 그 의견이 다른 거 아는 만큼 안 보이기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제목이나 뭐 작가 이런 것도 다 가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고 정말 그 작품 자체를 이렇게 즐기죠. 그러다 보면 뭐 눈 자체가 이렇게 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게 또 서로 이렇게 뭐 인구에 회자돼서 어쨌든 그 공간에 가서 뭔가 다른 느낌,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미적인 체험을 했다. 이런 거는 예를 들면 뭐 문화적 명품을 하나 너무 나갔나요? 어떤 문화적 명품을 하나 걸쳤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올 것 같아. 올 것 같고 또 활성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나는 그냥 몇 가지 이야기들입니다. 그 교수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듣는 과정 중에 제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오버해서 생각을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난지 문화 공원 있잖아요. 거기는 되게 시민이 가서 접근하고 놀고 되게 편안한 공간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를 좀 꾸며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한테 여쭙는 건데 지금 아이들이 와서 이 공간에 와서 작품이 어딘지 찾으러 다니면서 그냥 보고 가버리는 그런 구조가 되잖아요. 근데 작품 주변에 어떤 놀 수 있는 뭔가 조금 공간을 만들어서 하늘공원처럼 거기서 취사 그런 거 말고 텐트 치고 놀면서 아이들끼리 토론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면 어떨까. 그럼 좀 더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놀면서 좀 더 체류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런 게 가능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 각도에서 그동안 많이 해서 논의가 있었었죠. 이제 우리 정병기 PD님 계시지만 그에 같이 계셨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정환 씨 같은 분은 이 앞에 이 눈썰 매장 없어버리고 여기다가 그때 바로 이제 북에라의 미술관 같은 거 얘기 나왔죠. 미술관이야 이런 것도 오랜만도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안에다가 뭐
그 뭐야 저 야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쉽지는 않았고 이제 그리고 여기서 사실 이제 작년도나 이럴 때 3D로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한다는 그게 이제 최근에 또 저긴가 봐요. 그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어요. 했는데 상당히 그 학생이라든가 가족 단위로 호응이 좋고 모집을 하면 금방금방 꽉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 지역의 애들이 미래의 그 진로를 위해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긴 했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은 국민을 많이 했었죠. 뭐 야간에 이제 야간 개장. 나 이제 특히 봄철 같은데 보면 여기 벚꽃이 무지장 멋있습니다. 벚꽃 뜨고 개나리가 아주 멋있어요. 청순스러운데 그래서 야간 특별 개장해서 한번 하자 하면서 아니 게 아니라 저 안에까지 조명 같은 건 다 못 두고 조명을 했다가 산속에서 사고가 나면 지금 누가 경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아래쪽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부상은 되고 참 여러 가지 다각도로 고민도 하고 하는데 아무튼 뭐 우리 미협이라든가 그래서 같이 한번 계속 한번 좀 시간을 갖고서 한번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이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전문가시니까 전문가 분들이 정말 이거 좋다라고 자꾸 이게 나가줘야 그거 정말 좋은 데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전문가 분들이 조각공원도 아직 형편없어 하게 되면 이게 일반 시민들은 그냥 꽝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지금 비교적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걔도 김포종합공원 가보니까 괜찮더라, 좋더라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 미협에서 좀 많이 좀 자주 만나시자고 해야 돼. 막걸리 연락을 할 테니까. 네, 그 실무를 하면서 조각공원에 대한 그 앞으로의 발전과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될 곳들 한 곳씩만 좀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좀 다니면서 참고하고 또 연구해서 또 조각공원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한 곳씩만 좀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포에 가면 국제 조각공원이라고 있어요. 참조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APAP잖아요. APAP 이게 모델이긴 한데 제가 볼 때 입지가 외려 여기가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차별화된 지점에서 APAP하고 비교해 보면서 좀 얘기를 좀 고민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만의 장점이 산속에 좀 깊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는 컨텐츠를 개발하시면 좋겠어요. 어디도 이 산속에 들어와서 저런 작품들이 들어와 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 2014년에 금강자연미술 비엔날레라고 했는데 거기는 생태 위주의 자연미술 위주거든요. 여기는 그런 생태 위주의 작품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적극적으로 차별화되는 전략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APAP하고 금강에 가면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가 있어요. 두 가지를 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게 금강 자연 비엔날레를 조금 참고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물론 이제 연구 설치는 아니잖아요, 선생님. 연구인데 이제 자연미술이 없어지니까 네, 반연구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말씀만. 네. 그 실질적인 이 국제조각공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머무르게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머무느냐는 것이죠. 근데 이 군활이라고 하는 이곳이 인구가 5,000명 정도 되는데 월권면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 노인 비중이 거의 한 60%에 가깝고 월 출생률은 거의 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진짜 어떻게 보면 외진 곳이기도 하고 지역적으로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이기도 한데 저는 많은 분들이 오게 하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있는 대중적 방법이 뭐냐라는 걸 고민을 해봤을 때 아까 대표님께서도 이제 야영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상당히 넓은 지역이다 보니까 뭐 통나무로 된 무슨 뭐 자연 친화적 숙박형 어떤 그런 모델들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것이죠. 조각을 보러 오라는 것이 아니고 조각이 있는 곳에서 잠을 잡아라. 조각이 있는 곳에서 같이 한번 하루 한번 살아보는 건 어떨까라고 하는 이미지를 던져줘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이 조각이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이거를 살려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단기적 사업에 계속 매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분은 제가 이 말을 하면 그 조각이 있는데 어떻게 그 옆에다가 숙박을 만들어 가지고 미술품을 막 이렇게 훼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 이 조각공원을 살리는 방법은 자연 친화적 통나무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단순히 외부의 관광객이 와서 미술품을 관람하고 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뭐 미술 작가들이 조각 작가들이 뭐 장기간 뭐 2, 3개월 동안 여기에서 머물면서 작품을 구상을 한다든가 제작을 한다든가 근데 그것을 방문한 사람들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그걸 또 자연스럽게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은 숙박과 관련된 그런 어떤 자연 친화적 숙박과 관련된 쪽으로 간다라면 이 국제조각공원을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갖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시간을 좀 빨리 단축해야 되는데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일단 김포국제조각공원이 통일을 주제로 했었고 또 김포가 38선에 놓여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작품 38점의 상징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조각공원과의 어떤 차별성, 정체성을 고려하면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쪽에 집중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있는 30점의 작품들을 마치 우리가 통일교육원처럼 전부 통일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너무 어처구니 없고요. 오히려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김포시가 처해 있는 그런 조건들 지금은 상당히 좀 그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만 이 정부 들어와서는 어쨌거나 우리 통일에 대해서 또 평화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나중에 또 남북관계가 더 이렇게 악화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악화된다 하더라도 김포시가 처해 있는 위치들을 보면 계속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조각공원뿐만 아니라 김포시가 가지고 있는 38선과 연관된 이런 기관 시설들을 이걸 연계한 일종의 벨트를 만들어서 공동으로 이렇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할 수 있는 게 조각공원의 한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과 또 우리 실무자 말씀을 하시는 걸 종합해 볼 때 떠오르는 공간이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비교하기는 좀 힘들지만 깊이 연구해 보면은 가능성들을 모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 가면 나오시마라고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거기는 사실 옛날엔 재련소가 있던 버려진 섬인데 재련소가 떠나면서 일제가 폐망하면서 그죠. 완전히 폐허가 된 걸 베네치아라는 기관이 들어가서 이제 예술 섬으로 바꿨거든요. 거기에는 호텔도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레지던스를 운영하고 있고 목욕탕도 작품이기도 하고 또 옛날 신사를 비천정한 작가가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바꿔놓기도 했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일종의 도시 재생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써내기는 하지만 김포시의 경우에는 제 생각에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마스터 플랜 하에서 해야지 필요에 대해서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굉장히 좀 어수선한 꼴이 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훌륭한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 여기 계속 뭔가 더 넣으면은
나중에는 조각공원은 사라져버리고 훌륭한 유원지가 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 기존에 있는 컨텐츠를 어떻게 살려가지고 특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 방안이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사실 얘기가 지금 끝내기는 아쉽긴 한데 공식적으로는 약속은 약속이니까 여기서 끝내고요. 되도록이면 시간이 되시는 분은 세미나는 사실 뒤풀이장에서 계속될 겁니다. 거기서 본격적으로 또 열띤 토론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처 말씀을 못하신 분들은 그쪽에서도 또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는 분은 부디 또 뒤풀이장소에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발제자분으로서 많은 준비를 하시고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신 최태만 선생님, 임성호 선생님, 또 김성호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화선에 불을 붙여주신 선생님들을 뒤로 하고 세미나는 공식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